10월 12일 멤버십 번개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전체 흐름이 참 이 하루하루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 따끈따끈한 이 온탕의 분위기가 무르익은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63,000달러대까지 치솟아 오르면서 나름의 지지 테스트를 의미 있게 진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알트 대장급들 역시 순조로운 흐름을 포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그린 컬러 가운데 조금 더 짙은 이런 그린 컬러들도 눈에 띄고 그럴 법한 종목들이 의미 있는 수준의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렇게 억토버가 시작이 되고 4분기가 의미 있게 펼쳐지게 될 것인가, 더도 덜도 말고 작년 4분기만큼만 펼쳐지면 좋겠다, 그런 상황이 현실화 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갖게 만드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흐름이 참 다행스럽죠. 24시간 동안의 흐름인데 나름 의미 있게 쭉쭉 올라서준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상 추세가 반전됐다, 추세가 뒤집혔다,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의 대선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고 다행스럽게도 CPI로 한번 얻어맞았던 시장이 PPI가 또 나름의 호재성 재료 역할을 해주면서 증시와 비트코인의 반등세를 주도했습니다. 과연 비트코인이 이렇게 억토버 랠리를 본격화 할 수 있을 것인가,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크게 올랐습니다. 하루 전에는 32를 기록하면서 공포 단계로 쫄았었는데 이 CPI 영향이었죠. 하루 만에 다시 49로 올라서면서 중립 단계로 완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도 다시 소폭 상승을 해서 58%대 위에 자리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뉴욕 증시가 싶을 정도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다우와 S&P 500은 사상 최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을 했고 여러 가지 의미 있는 호재들이 더해지면서 말 그대로 그럴 법한 의미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JP모건, 웰스파고, 블랙록 이렇게 월가의 대형 금융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렇게 실적 시즌에 문을 열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해주면서 시장을 끌어올렸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블랙록이 재밌어요. 이 3분기 연속 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매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비트코인에 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UBS 자산운용은 이렇게 평가를 해요. 일부 주요 금융기업에서 좋은 실적 발표가 있었고 어닝 시즌의 좋은 스타트 역시 경제에도 좋은 시그널이다 라고 다소 밋밋하지만 상당히 드라이하게 지금의 상황을 평가를 했습니다. 웰스파고 시장은 우리가 연착륙을 할 것이고 CPI가 예상보다 약간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순조로운 흐름을 보일 거라고 꽤 확신을 하고 있다. 이번 PPI 데이터를 보면 핵심 수요와 최종 수요가 모두 예상보다 낮았다. 인플레이션은 확실히 완화되고 있다. 이렇게 실적 발표를 하면서 PPI 호재에 대한 의미 부여를 하면서 인플레이션 하락세가 추세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웰스파고도 미국 경제가 연착륙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JP모건도 실적 발표를 하면서 거의 똑같은 멘트를 날려줬습니다. 좀 더 직접적이죠. 미국 경제는 연착륙하는 데 성공했다. 미국 경제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최적의 상태, 골디락스를 보이고 있다. 연준의 금리 인하에 따른 실적 악화는 없다. 이렇게 약간 큰 소리 치는 게 느껴지죠. 뉘앙스상. 물론 지금이 과연 골디락스인가에 대해서는 이견도 있고 과연 미국 경제를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골디락스가 있었나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조금 비판과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JP모건이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의
상징적인 의미, 역할을 바라본다라면 JP모건이 이렇게 골디락스야, 연착륙 성공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또 그냥 귓결로 또 듣기에는 무게감이 또 느껴지는 그런 멘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연준이 어떤 FOMC 11월 FOMC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해서 세미 페드워치 금리 선물 시장 상황을 보니까 25bp 인하 가능성이 압도적이다. 금리 인하는 동결에 대한 어떤 가능성, 우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지만 그냥 결국에는 지금 연준이 예상하는 그런 방향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에 시장은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지금 제롬 파월 의장이 밝힌 게 25bp씩 11월, 12월 각각 해서 50bp 연말까지 추가로 인하하겠다. 그게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의 연준의 계획대로 펼쳐질 가능성, 뭔가 중간에 또 어마어마한 어떤 악재가 더해지면 변수는 물론 생길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렇다라는 거죠. 비트코인 과연 의미 있는 10월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인가? 벌써 이제 10월 중순에 다가서면서 이제 뭔가 벌어지면 벌어질 수 있겠다. 갑자기 막 급등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진짜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억토버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데 렉트 캐피탈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10월 마이너스로 마감하진 않을 가능성이 높다. 비트코인이 10월 하락으로 마감한 경우는 2014년에 마이너스 12.95%, 2018년에 마이너스 3.83% 딱 두 번뿐이었다. 그런데 이 두 번 모두 반감기 사이클에서 약세장에 해당하는 시기였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10월은 비트코인 하락 마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왠지 딱 그럴싸하게 느껴지죠. 비트파이넥스는 중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의미와 기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곧 발표될 중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이 암호화폐 등 위험자산 시장에 새로운 유동성을 주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주춤했던 비트코인 변동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전에 발표했던 경기부양책 같은 경우에는 이 알맹이가 없어서 무슨 계획이 시점도 없고 액수도 없고 막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부양책이냐 하면서 증시 폭락을 야기했고 그게 또 비트코인의 가격 급락으로 이어졌었는데 이제 새롭게 한 번 더 발표될 경기부양책 조만간 나올 것 같은데 여기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돼서 시장의 기대감을 자극한다라면 새로운 유동성이 왕왕 주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래소가 하는 얘기여가지고 사실 돈을 벌어야 하는 거래소 입장이 주관적으로는 반영될 수는 있는데 나름 이 얘기 자체는 설득력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유럽의 암호화폐 자산운용사 ETC 그룹이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글로벌 통화 공급이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건 비트코인 강세와도 상관관계가 있다. 특히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공급 역학, 통화정책 피봇에 따른 글로벌 경제 회복, 미국 대선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앞으로 몇 달 동안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리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반감기, 금리 인하, 미국 대선. 사실 이거 다 하나하나 떼놓고 봐도 굉장히 임팩트가 큰 이슈인데 이 세 가지가 지금 맞물려 있고 이게 지금 연말까지 한두 달 안에 뭔가 의미 있게 시너지를 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통화량 이 M2 공급량과 비트코인의 흐름을 보면 상당히 강력한 동조화 흐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비트코인의 반등 흐름과 어떻게 이번에도 맞물릴 것인가 이런 기대감이 지금 깔려 있고 딱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국 대선은 그동안 비트코인 반감기와 또 경기 사이클 저점과 맞물려 왔다. 2012년, 2016년, 2020년 이 세 번의 대선 사이클 동안 비트코인은 눈부신 성과를 거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선 400일 뒤에 평균 상승률이
4,000%. 야, 좀 기대되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항상 대선 이슈는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촉매제 역할을 해왔다라는 거. 물론 이게 반감기빨인지 대선빨인지 명확하게 퍼센테이지를 나눌 수는 없잖아요. 그것까지는 할 수는 없는데 뭐 요랬다라는 거 상당히 흥미롭고, 통상적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라는 것은 그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을 또 깔고 있는 거라서 이런 흐름에 영향을 긍정적으로 미칠 가능성이 또 높죠. 특히나 위험자산 시장,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우리의 기대감을 자극하고 있는 요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만약 오늘 미국 대선이 치러진다라면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는 비트코인은 10.7% 상승할 것이고, 반면 해리스가 당선된다라면 10.5% 하락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해리스가 당선됐을 때 비트코인의 어떤 실망 매물이 던져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말 그대로 이 400일, 1년의 시간이라는 게, 이 400일이라는 게 비트코인 해당 사이클의 고점,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랑 일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럴 수는 있지만 사이클 전체로 봤을 때는 대선은 확실히 긍정적인 재료였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폴리마켓 상황을 보면 재밌어요. 어제보다는 조금 폭이 줄어들었는데 여전히 트럼프가 10%포인트 수준의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폴리마켓, 이게 또 돈이 걸려있는 곳이다 보니까 다른 일반 여론조사보다 조금 더 적중률이 높을 때가 상당한데, 지금 사실 개인적으로는 갑자기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실제로 미국 내 분위기를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우리 이제 외국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건데, 저는 어제 그제 갑자기 이렇게 큰 폭으로 사실상의 추세 전환의 느낌까지 주는 수준의, 이 정도는 일단 오차범위 밖에서 놀고 있잖아요. 지금 여론조사 결과 나오는 거 보면 트럼프가 리드하는 경우도 있고 해리스가 리드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체로 오차범위 안에서 놀고 있거든요. 그런데 폴리마켓이 나름 그래도 적중률이 높은 편인데 갑자기 확 벌어지니까 뭐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뭔가가 있나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아무튼 지금 폴리마켓 상황은 이렇다. 물론 이게 트럼프의 당선을 100% 개런티하는 부분은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아니지만 해리스가 치고 올라섰을 때, 이럴 때도 사실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응했던 게 폴리마켓의 참여자들의 어떤 행태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런 흐름이 나오는 것도 상당한 의미 부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아우구스틴 판 이런 얘기를 해요. 미국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고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비트코인은 여전히 6만 달러대 초반에 자리를 하고 있다. 최근 마운트 곡스 채권 상환 기한이 1년 연장이 됐는데 비트코인 공급 과잉 압력이 이렇게 완화됐지만 대선까지는 횡보 상황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결국에는 큰 임팩트 하나는 앞서 ETC 그룹이 얘기한 것처럼 뭐 10% 오를지 떨어질지 모르겠는데, 대선 당일에 결과가 나오면 그때까지는 약간 이 사이드 횡보 느낌이 좀 강하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페 상당히 단언적으로 얘기합니다. 추세는 전환됐다. 시장은 이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고 전체 시장의 가속화가 곧 다가온다. 다음 테스트는 6만 5천 달러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사실 당연한 얘기죠. 6만 5천 달러 1차 박스권 상단 저항 뚫고 그렇게 6만 5천 달러 위에서 6만 9천 달러까지 2차 박스권 안에서 좀 놀아주다가 빵 하고 전고 돌파를 해주면 우리는 와 하고 환호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사실 굉장히 기본적인 얘기인데 6만 5천 달러까지 순조롭게 잘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분석가 젤레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지금 긴 시점으로 봤을 때 불리시 메가폰 패턴이 형성되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목표 가격은 18만 달러 과연 도달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차트에는 도달할 수 있을 거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18만 달러까지 과연 갈 수 있을까 참 궁금합니다. 10만 달러에서 15만 달러 정도가 이번 사이클 고점이 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는 있는데, 사실 18만 달러는 엄청난 숫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상당히 의미 있는 강세 전망을 지금 제기하고 있다라는 점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 와, 이 양반은 진짜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 확신범이라면 이 정도는 돼야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한편으론 대단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좀 부럽기도 하고, 이런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멘트를 했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궁극적인 목표는 선도적인 비트코인 은행이 되고 1조 달러 규모로 성장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총 400억 달러 규모의 전환 사채와 우선주, 또 500억 달러 규모의 구조화 상품 등을 판매하고 100억 달러 부채를 진다라면 1000억에서 150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해당 비트코인에 100% 프리미엄이 붙는 회사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라면 회사 규모는 3천억에서 4천억 달러가 될 것이다. 또한 비트코인이 개당 수백만 달러까지 상승을 한다라면 우리 회사는 1조 달러 규모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마이클 셀러 얘기를 진지하게 듣는 법인 대표자라면 법인 기관으로서 비트코인을 사들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이렇게 확신에 찬 1조 달러 규모, 사실 비트코인 100만 달러라는 얘기는 뭐 2030년 전후에는 100만 달러 가능하다 이런 얘기 많이들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뭐 가능할지, 그게 뭐 앞당겨질지 조금 더 늦춰질지 모르겠지만 그 시대가 올 가능성은 충분히 뭐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또 들긴 하잖아요. 암호화폐 시장이 있다 보면. 근데 이 양반은 비트코인 100만 달러가 됐을 때 회사 가치를 1조 달러로 만들기 위해서 나름의 상품성, 부채 이런 것들까지 다 계산을 해서 1조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뱅크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에 투자만 하는 게 아니고 암호화폐 뱅크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구조화 상품을 판매하겠다라는 거는 비트코인 가지고 파생 상품 출시해서 판매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와, 진짜 저는 이거 보고 참 대단하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이런 호연지기가 참 부럽다 싶기도 하고, 이 정도 돼야 되는구나 뭐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마음이 흔들리신다라면 마이클 셀러가 얘기하는 이런 전략, 비전에 대해서 한 번씩 곱씹어 보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